제가 월요일에 그 3장에 들어와서 재무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는 수익성, 그리고 활동성, 그리고 안정성을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부채 비율이라고 이 신문 기사에 있을 때 그 부채 비율이 자산분의 부채가 아니라 자기 자본분의 부채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떠한 재무 비율이 있을 때 그 정의가 무엇인지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주의해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는 교육의 목적상 그 중에서 대표적인 비율들을 가져왔고 그냥 그 비율의 이름은 이것으로 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재무관리 수업에서 시험을 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정의에 따라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 부채 비율은 0%부터 일반적으로는 100% 미만까지 값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자본 승수는 이거를 조금 뒤집은 건데요. 조금 더 레버리징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렛대 효과를 활용을 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자기자본 승수는 영어로 equity multiplier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줄여서 E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EM은 자기자본분의 자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이 30억 원이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이 20억 원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40억 원이라면 부채가 20억 원만큼 사용이 된 거겠죠. 그래야 20 더하기 20해서 40이게 될 텐데, 그 경우에 이 equity multiplier는 20분의 40 해서 2가 됩니다. 그 개념은 너의 자기자본에 비해서 2배나 되는 자산을 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징을 사용해서 굴리고 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얼마나 몇 배로 키웠느냐,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이 또 자주 사용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편 지금 나온 것은 재무 상태표에서 총 부채 비율 그리고 자기자본 승수는 재무 상태표에서 큰 덩어리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기자본이 얼마고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손익계산서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의 부담을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표가 바로 이자 보상 배수 비율, 혹은 그냥 줄여서 이자 보상 배율, 이제 영어로는 Interest Coverage Ratio라고 해서 이제 ICR 이렇게 부르는 그 값이 되겠어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를 그려보아야 됩니다. 자, 매출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 뭐 감가상각이 있고, 네, 이렇게 뺐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 해서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해서 EBIT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빼냐면 이자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빼면 순이익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수업 중에 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빚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빌린 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요소는 뭐냐? 바로 요 이자 비용이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면, 혹은 채권을 통해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빌리면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빚이 많다면 이자 비용이 늘어날 거고, 빚이 적다면 이자 비용이 적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뭐랑 비교할 거냐? 바로
그 앞에 있는 요 EBIT랑 비교하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얘가 충분하면은 이자 비용을 빼고 뭘 해도 이익이 남을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충분하면은 이자 비용을 갚다가 거덜날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회사에 다니는데 뭐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살기 위한 신혼집을 구했다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월급이 들어오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써야 되겠죠. 뭐 신용카드를 쓰든지 뭘 하든지 해서 먹을 것도 사고 뭐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그 달 말에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된다. 근데 이 이자를 낼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내가 돈을 남겨놔야 되겠죠. 이제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나는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럼 내 집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자를 갚을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충분히 있어야 돈을 갚고 뭔가 남기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자 보상 배율은 그 이자 비용 분의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기업이라면 이자보다 그 전에 내 EBIT가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1보다는 커야 될 거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기업의 전체 평균을 구해보면 이 이자 보상 배율이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균적인 기업은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를 갚고도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쪼개서 살펴보면은 대기업의 경우는 숫자가 적은데 대기업의 경우 해당되는 그 적은 숫자의 기업은 이 비율이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대기업들은 아주 튼튼한, 아주 건전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기업으로 가면은 요 비율이 1에 거의 평균이 가까워지거나 요 1이 안 되는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걔네들은 지금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네가 갚을 수 있는 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요 지표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같은 그런 정책 기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지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더 그 시사 측면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왔던 총 부채 비율, 자기자본 승수,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은 다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빚에 대해서 다루는데 최소한 1년 이상 만기가 남아있는 내가 1년 후에 갚을 1년 뭐 예를 들면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갚을 이자 원금들에 대한 빚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초점은 장기 부채에 가 있는 거고 비유동 부채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자 비용도 그냥 이자 비용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이 이자 비용에 대한 것은 대부분 1년 이상의 만기가 남은 장기 대출, 장기 채권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주 단기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요 유동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요 유동성 지표는 지금 당장 네가 쓸 현금이 있느냐, 지금 네가 당장 지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은행 계좌에 10억 원이 있으면 뭐해? 너 지금 지갑에 아무것도 없고 카드도 없으면 네가 어쩔 건데?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요 유동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비율은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으로 보통 계산을 해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순운전자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순운전자본이
일반적인 기업은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순운전자본이 뭐냐면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것이었고 이게 보통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2장에서 왜 그랬느냐?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나에게 주어지는 현금, 돈이라고 했고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내가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 안에 유지가 되려면 1년 동안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내가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현금이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현금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빼기로 계산하지 말고 비율로 계산해 보자 해서 나온 게 요 유동 비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을 계산하면 상식적으로 내가 1년 안에 갚을 돈보다는 내가 1년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도 1보다 커야 정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음 당좌 비율, 이거는 퀵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러니까 유동적인 것 중에서도 정말 빠르게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재무상태표를 조금 쪼개봐야 되는데 자산 부분만 그려보자면 이쪽이 자산인데 유동자산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현금 플러스 현금성 자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보통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재고자산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거를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현금은 현금이 맞아요. 현금은 돈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고객이 아직 우리한테 돈으로 안 주고 신용으로 금방 외상으로 금방 갚을게 라고 약속만 한 상태인 거를 우리는 매출 채권으로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개월 뒤에 있으면은 이게 현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고자산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재고자산이 뭐냐? 재고자산은 우리의 제품, 우리가 만든 물건 그 자체를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혹은 생산했는데 팔려고 냅뒀는데 아직 안 팔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값어치를 따져서 이거는 10억 원어치다. 이거는 20억 원어치다.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에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유동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갚으려면은 우리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현금이. 근데 그러면은 급하다고 우리가 팔아야 되는 이 재고자산을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건 마치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당근을 하려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최신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그전 아이폰을 당근에서 판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5만 원 이렇게 올렸다 칩시다. 그래서 뭐 어디 역에서 만나요 해서 나갔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내고 되나요? 하더니 죄송한데 제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 현금 대신 갤럭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돈을 갚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아무리 많이 쌓여있다라고 해도 이거는 그 의미상 아직 우리가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 팔은 자산입니다. 그거를 이 돈을 갚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긴 하지만
다른 유동자산이랑은 다르게 현금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팔려야 돈이 되지 아직은 돈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 지금 이런 유동성의 문제를 따지는 뭐 중소기업이나 뭐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우리가 애초부터 재고자산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쌓일 틈이 없이 계속 빨리빨리 물건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재고자산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 팔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편의점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물건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회계적으로는 야 우리가 자산이 많네 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건 지금 우리한테 짐덩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많은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은 빼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해서 계산한 비율이 바로 요 당좌 비율, 퀵 레이시오가 되겠습니다. 당좌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즉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당좌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은행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수시 입출금 계좌가 있잖아요. 신용 체크카드 넣으면은 ATM기에서 돈을 바로 뽑아서 쓸 수 있는 그 은행 계좌, 그거의 다른 이름이 당좌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좌라는 것은 지금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영어로는 그래서 빨리 바꿀 수 있느냐 해서 이제 퀵 레이시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시장의 가치, 주가와 연관이 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요 주가 순이익 비율을 이해하려면 주당 순이익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1년 동안의 순이익을 주식의 숫자로 나눈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개념적인 거를 판단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명지대학교가 가을에 축제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 4명이 야 우리가 여기서 그 뭐 낭만포차 같은 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4명이서 그 오코노미야끼를 구워서 팔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오코노미야끼를 구워서 팔려면은 돈이 있어야지 이 재료비를 일단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각 한 명씩 10만 원씩 내서 10만 원 곱하기 4 해서 이제 40만 원을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축제 기간 동안 오코노미야끼를 한 명은 굽고 한 명은 서빙하고 한 명은 주문받고 한 명은 테이블 치우고 해가지고 열심히 팔았더니 55만 원을 이제 벌었어요. 숫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60만 원이라고 합시다. 60만 원을 이제 벌었어요. 그러면 이 60만 원을 자 우리가 고생했다. 그러면은 다 같이 회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최신의 트렌드에 맞춰서 엠빵을 하자라고 해서 60만 원을 나누기 4 해서 15만 원씩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4명 얘네가 주주고 그리고 주식의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40만 원은 자기 자본, 정확하게 말하면 총 자기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 10만 원은 처음에 이 주식을 산 주식의 최초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파티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그룹에 들어오기 위해서 나는 10만 원을 내고 이 기업, 이 비즈니스의 주체가 되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결과 발생한 요 60만 원은 뭐냐?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6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 빼야 될 겁니다. 60 빼기 40을 하면은 20만 원이 나온다. 그리고 20만 원을 4로 나누면 5만 원씩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60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요 20만 원 요거를 우리는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매출은 60만 원, 이거는 매출이고 이 40만 원은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이 나왔다. 근데 그거를 자 이제 우리가 n빵을 하자라고 해서 4로 나눈 요 5만 원이 뭐냐? 바로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업을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벌은 돈을 우리가 나눠 가진다. 주주들끼리 나눠 가진다 하면은 얼마씩 가져가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계산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느냐? 기업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업이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느냐? 주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기업의 주식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대략 얼마만큼 돈을 번 거냐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요 5만 원을 계산한 것을 바로 우리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 기업이 주주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활용이 됩니다. 특히 그 제가 지난번 시간에 KPI 이제 핵심 경영 지표, 핵심 성과 지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각자 기업에 일하는 직원들이나 팀이나 아니면은 임원들의 목표치라고 했죠. 근데 이 최고 경영자들, 사장들의 보너스가 이 주당 순이익과 연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가 올해 EPS를 주당 순이익을 얼마를 넘기면 너 보너스 1억 원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주주를 위해서 일하도록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해놓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주가 순이익 비율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10만 원을 내고 이 비즈니스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주식의 최초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적인 장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를 받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느냐 이거는 회계 장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이번 한철에만 한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만 실시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작점들은 존재하겠지만 끝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 올해까지만 장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의사결정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내년도 생각하고 내후년도 생각하고 10년 후도 생각하고 20년 후에도 여전히 자기네는 이 회사가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도 여기에서 월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원래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축제 비즈니스는 한철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원타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뿜빠이를 해서 빠이빠이 했어요. 근데 현실의 기업들은 그렇게 뿜빠이해서 빠이빠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 후에도 해야 되고 10년 후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이 축제 비즈니스를 아예 정기적인 사업 모델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올해 2024년에 5만 원 벌고 2025년에도 또 얼마를 벌고 2026년에도 얼마를 벌고 27년에도 얼마를 벌고 이렇게 쭉쭉쭉쭉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앞으로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이 비즈니스에 참여하기 위한 주식의 가격은 얼마일까? 이 주식의 가격은 보통 처음 들어온 가격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5만 원을 한 번만 버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여러 번 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주가는 이 비즈니스에 이제 네가 참여하고 싶으면 최초의 사람들은 10만 원만 냈을 수 있겠지만 이 나중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들은 뭐 1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내야 될 겁니다. 이제 그게 현실에 비유하자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사업성이 있다면.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은 요 5만 원이라는 주당 순이익과 실제 주식의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실제 주식의 가격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느냐와 근데 만약에 니네가 1년 동안 번 돈은 얼마냐라는 걸 비교함으로써 얘네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한 번만 하는 장사였다면 주가는 반드시 요 EPS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5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5만 원을 내는 게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원을 내고 요 5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7만 원을 내고 5만 원을 벌 수 있다. 그건 손해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이 상황에서 균형점은 어디 있느냐? 똑같아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가격은 5만 원이 돼야 된다. 하지만 현실의 기업들은 올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를 다 고려해서 올해 벌 돈, 내년에 벌 돈, 2년 후에 벌 돈, 3년 후에 벌 돈을 다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 하나만의 EPS보다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율을 구한 것이 이 주가 순이익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현실의 기업에서 알 수 있느냐?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의 그 투자 분석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투자를 좀 분석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레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워렌 버핏이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10의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요 주가 순위 비율은 최소한 10이 돼야 된다. 이 10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구린 별로인 기업이고 10이 넘는 경우에 이제 좋은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배 이 정도의 기업들이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주당 순이익보다 주가가 한 10배 정도 된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삼성전자의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정보를 보고 있는데 PER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배로 이제 1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된다. 이거는 이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보다 주가가 거의 한 10배 정도까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은 이게 더 크고 어떤 기업은 이게 작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지금 왜 주가가 커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가가 이 주당 순이익보다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에요.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주당 순이익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커진다라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재무적으로 표현을 하면 회계적으로나 재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기업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더 잘 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돈을 주고라도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현재 보이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서라도 이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투자자들의
그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IT 기업들, 지금 발전하고 있는 IT 기업들을 보면은 이 PER이 이제 훨씬 큽니다. 자,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사거든요. 이 경우에 PER이 87.79배로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이익은 적지만 나는 나중에 이 회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기 때문에 주가가 분자가 커지고 분모에 비해서 훨씬 더 분자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PER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가 순이익 비율이 크다라는 것은 미래의 잠재력,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지표들을 배워봤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틀로 묶어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등등 활동성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로 좀 엮어볼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엮냐면 듀퐁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엮어볼 겁니다. 이제 요 듀퐁 분석은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의 화학 기업인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듀퐁이라는 회사가 이제 최초로 자기네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따와서 우리는 이후부터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듀퐁 분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듀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자본 순이익률입니다. 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가장 중요하냐면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야말로 재무 관리의 입장에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왜 재무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느냐? 재무 관리의 목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주주의 이익을 생각해서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재무 관리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순이익을 주주의 입장인 자기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1원을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이 자기자본 이익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쪼개서 봅니다. 사실 뭐 수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당연한 얘기가 돼요. 자, 자기자본 이익률, Return on Equity라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기자본 분의 순이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듯이 분자와 분모에 같은 것을 곱하면 그 값은 변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묶을 거냐?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자산분의 순이익이 있고 그리고 자기자본분의 자산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자산분의 순이익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ROA 총 자산 순이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분의 자산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자본 승수 equity multiplier 해서 EM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할 건데 이 짓을 어떻게 더 할 거느냐? 이번에는 매출을 한번 분자와 분모에 곱해 봅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묶냐면 순이익과 요 매출을 묶고 그다음에 자산과 요 매출을 묶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느냐?
먼저 매출분의 순이익이 있습니다. 매출분의 순이익. 그리고 자산분의 매출이 있어요. 자산분의 매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자본분의 자산이 있습니다. 자기자본분의 자산.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요 위쪽에다 쓸게요. 이때 매출분의 순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profit margin, 매출 이익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산분의 매출은 뭐라고 불렀냐면 asset turnover, 자산 회전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자기자본분의 자산은 equity multiplier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 ROE는 profit margin 곱하기 asset turnover 곱하기 equity multiplier다라는 항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ROE를 요 세 가지 요소의 짬뽕으로 쪼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듀퐁 분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이 ROE를 현재보다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 기업은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최소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된다. 첫 번째, ROE가 높아지려면 프로핏 마진이 높아져야 된다. 프로핏 마진이 뭐냐면 매출액 이익률.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분의 순이익으로서 네가 매출에서 비용을 얼마나 빼느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 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ROE를 높이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셋 턴오버를 올려야 된다. 에셋 턴오버는 뭐냐면 자산 회전율. 자산분의 매출에서 나왔어요. 같은 자산을 가지더라도 그거를 알뜰하게 살뜰하게 효과적으로 쓰는 기업이 매출이 커진다. 그래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낭비되는 자산이 없어야 된다. 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ROE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equity multiplier가 커지면 된다. equity multiplier는 자기자본 승수. 이거는 자기자본분의 자산. 이거는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부채, 다른 사람의 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가져와서 우리의 자산을 뻥튀기를 시킬 수 있느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돈만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이익을 늘리고 싶으면 적절하게 부채를 써라 라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요 부문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게 듀퐁 항등식의 이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 장을 마치면서 그러면 한번 이제 실제로 볼 텐데,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예시인데요. 미국에는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 상거래 회사로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쿠팡에서 시켰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존에서 뭐 배달했다.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중국에는 뭐가 있느냐? 그거에 대항하는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도 우리나라의 쿠팡이나 뭐 G마켓과 같이 그런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한 기업이에요. 근데 그러면 얘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연도에 대해서 각각 ROE를 비교했더니 2017년, 18년에는 알리바바가 16%였는데 2019년에 34%로 거의 더블로 올라갔다. 근데 아마존은 10%에서 2018년에 23% 올라갔다가 2019년에는 조금 주춤해서 18%가 되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 봅시다. ROE를 각각 Profit Margin, Asset Turnover, Equity Multiplier 이렇게 쪼개 보면은 이 숫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첫 번째, Profit Margin. Profit Margin이 아마존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알리바바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알리바바가 지금 특히 2019년을 보면은 34.9%의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비용이 얘네는 적다라는 거에서 확인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에셋 턴오버를 보면은 아마존이 훨씬 더 크게 나오죠. 알리바바의 에셋 턴오버는 작고 반면에 아마존의 에셋 턴오버는 이제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알리바바에 비해서 아마존의 장점은 뭐냐? 자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한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듀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업이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말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들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애널리스트적인 마인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바바는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대체로 비용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반면에 아마존은 총 자산 회전율이 좋고 자산 관리가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